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히틀러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합친 것보다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히틀러, 극단적 폭력성, 이념성,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부분에서 이 정신 세계는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용산에서 이제 저기 회동을 네.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거절?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저기 거절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그 저기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오늘 담화는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탄핵 심판에서 살아나면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대통령이다. 이들끼리는 뭔가 소통이 되고 있나?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아, 윤씨 맞아요. 근데 저분이 전두환 사위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쪽 집안의 전통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1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 아마 실시간으로 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국정 마비 세력 반국가 세력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2년 내내 대통령 인정 안 하고 나라를 망쳤다. 중국 간첩도 활개를 치고 있고 선거 부정은 수사조차 못했다. 야당은 입법 폭주하고 셀프 방탄 입법을 하고 있으면서 나라를 또 역시 혼란에 빠뜨렸다. 이거를 국민께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병력도 얼마 안 갔고 진짜 내가 잡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겠냐? 내가 좀 봐준 거다. 요 정도가 제가 이해한 대통령 담화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담화 내용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고요. 또 워낙 지금 정치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그 내용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윤경 기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급박하게 정리해 주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담화는 다 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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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어떤 점이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히틀러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합친 것보다도 위험한 인물이라는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을 합친 것보다도 위험한 독재자. 히스마. 마오쩌둥은 또 왜 들어가요? 그건 뭐 문화혁명 때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합친 것 같은 스타일이다. 네. 이저 극단적 폭력성, 이념성,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부분에서 이 정신 세계는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 사고 체계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예. 매우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보는데 그 와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의 수괴로 그 낙인이 찍힐 걸 두려워했는지 또 거짓말을 섞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까? 야, 이 새빨간 거짓말. 내가 금방 5분 안에다가 저기 논파할 수 있는 거짓말. 한두 개지만 좀 짚어주시면 뭐였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를 어떻게 점령하냐. 그 얘기했었죠. 미안하지만 네. 증원 병력이 헬기로 오고 있다가 되돌아갔어. 300명이 아니야. 더 큰 병력 500명이 국회 둔치에 대기하고 있었어 또. 그러니까 네. 이것도 틀렸고 그래서 저희 일부러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네네네. 이동시켰다. 맞아요. 특전사는 사병이 없어. 원래 없어. 원래 부사관 체제예요. 이것도 지가 아주 고른 것처럼.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다음에 병력 투입 시간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에 조금 넘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한 건 자기가 천천히 가라고 하던 뜻인데 그렇죠. 사실은 그날 눈발이 날리는 기상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 전화가 특전사령관한테 간 게 그것 때문이야. 지금 왜 어디쯤 지금 있냐? 11시까지 점령해라 그랬는데 안 갔냐. 그 증언 이걸 있었죠. 따지러 그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마치 저기 천천히 보낸 것처럼. 천천히 순리대로 하다고 국방장관한테 지시했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네. 자기의 지시가 이행이 안 돼서 한 전화예요.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내잖아요. 11시까지 네. 점령하라가 지시야.
니네 지금 이것도 뭐 하고 증언을 있냐고 내가 막. 갖고 있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녹취록. 예. 11시까지 점령하라. 이게 그거. 근데 그 이게 지시를 누구한테 했다는 말씀? 특전사령관. 각종 네. 특전사령관에게.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이야. 네. 그러니까 두 개만 얘기하는데 다 얘기해. 전체가 요게 네. 뭐냐면은 저기 병력 이동에 관해서는 그냥 저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병력만 실병력을 보냈다 이 얘기인데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이미 특전사령관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양심 선언은 이걸 다 뒤집어 엎었어. 그다음에 왜 문 뚫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말은 왜 뺍니까? 예. 요 부분이 뭐냐면 의도된 실패라는 거야. 이 쿠데타 실패는 네. 내가 원래 쿠데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경고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로 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주장이죠. 의도된 실패다. 네. 즉 나는 원래 이렇게 나이브하게 지시를 한 거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된 거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네. 병력 출동과 그 저기 폭동에 관한 본인의 책임을 벗어나겠다는 또 이런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이념과 폭력성을 드러내면서도 네. 막상 사법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또 떨어버리겠다는 이게 내가 보기엔 담화의 진정한 목적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나흘 닷새 정도 사이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뭘 많이 따져보고 예. 최대한 하여튼 법률적으로 위반될 만한 것들은 가능한 피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안전장치, 방어장치를 넣었는데 네. 미안하지만 이게 다 거짓말이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미 네. 며칠 사이에 다 나왔으니까 얘기들이. 네. 우리 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말 무슨 요즘 진짜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아,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도록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망상에 사로잡힌 이 괴이한 이 광기 어린 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 라고 세계관이 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위협을 느꼈어요. 특히 네. 끝까지 싸우겠다. 아 맞아요. 이 말을 할 때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어. 무슨 남은 기간에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 자기가 한 짓은 정당했고 옳았고 네. 내란이 아닌데 그래서 끝까지 싸울 거다. 그러면 뭐냐면 지금도 내가 대통령으로 가진 권한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광기 어린 망상가의 이 추가 행동을 막으려면 네. 이건 빨리 탄핵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겠구나는 걸 전 국민이 생중계로 본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죠. 누구랑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지 그게 뭐 반국가 세력도 그런 건가? 그거예요. 네, 네. 여기는 야당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네 맞아요. 있어요.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 저는 범죄자 집단. 최근에 결론을 내렸어요. 예.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군을 동원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치를 중단시키려고 했는가? 네. 저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주 대상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딱 보니까 이거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잡으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한동훈이요? 제가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 청와대 법무팀이나 이쪽에서 용산 법무팀이나 국민의힘 법률 전문가들은 전부 이재명 대표는 이제 2심 3심 받으면 끝났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아야 할 중단시켜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이건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예, 생각하고 예. 있었으니까 예. 그럼 굳이 계엄군을 동원해서 정치를 중단시켜야 할 이유는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2개월간 네.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막 온갖 취재망을 다 이렇게 동원해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최근 2개월간 통화한 사람들이 공통된 증언은 전화해서 한 3, 40분을 한동훈 욕만 하더라. 이재명 욕을 안 하고 그거 어떻게 좀 끌어낼 수 없냐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 하는 공통된 증언들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분노와 저 망상에는 예. 겉으로는 반국가 세력 민주당을 욕하고 있지만 예. 속마음은 예. 한동훈을 때려잡으려는 마음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면? 끌어내지 못했잖아요. 아니 그 자기 어떻게 하면 저 끌어낼 수 있냐고 여러 번 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사를 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도대체 오늘 왜 이거 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하필 오늘인가? 왜냐하면 네.
오늘 의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우상호 의원님하고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바로 그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일단 그 지난번에 반국가 세력하면서 예. 정적에 대한 증오가 있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어요. 네. 야당 의원들. 예. 근데 거기 느닷없이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이 그 체포조 리스트 안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다가 오늘 의총을 하면서 지금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친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을 원내 대표로 지금 추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늘 경선이 붙는 과정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권성동 의원이 뭐 본인은 불쾌하다고는 했지만 2, 3개월 하다가 정리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은 네. 2, 3개월 내에 이 체제에서 한동훈을 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심리적인 얘기를 해갖고 엄청 욕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네. 법적 정치적 조처 외에도 심리적 분석과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확증 편향이라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네.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네. 한동훈에 대한 증오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이 굉장히 지금 거의 극에 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 심리가 말이죠. 원래 쟤는 나하고 적이야라는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가 덜한데. 견뎌낼 수가 있는데 내가 심어갖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네. 그 분노가 극에 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오늘의 담화로서 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저는 미리 생각해요. 오늘의 담화로서 종지부를 찍었다는 건 오늘의 담화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탄핵으로 갈 거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지만 예. 아마 극우 유튜버 세력을 결집시키고 국민의힘의 친윤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라는 시그널이 있겠지만 네. 민심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의 이미 이탈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뭐라 그럴까 이거는 그 조금 표현은 뭐하지만 활용점정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네. 부분이 아니, 두분 있어요. 말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동훈 만약에 정말 한동훈에 대한 증오라면 최고위원 중에 차라리 한두 명 어떻게 잘 설득하든지 어떻게 꼬시든지 협박을 하든지 해서 최고위원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거 말씀해 예, 주십시오. 그 네. 시나리오도 있었는데 예. 탄핵이 있기 전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예. 이건 취재가 된 거예요. 그 저기 김건희에 대한 특검에 친한계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는 올라갔대요. 네. 그리고 계엄이 선포되기 2일 전인지 3일 전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예. 팩트는 뭐냐면은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자. 용산에서 이제 저기 회동을 네.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거절?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씹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저기 거절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그 저기 계엄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할 때 내란죄 그 저촉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다 했더라고. 그 보고서도 올라갔고. 아, 내란 그러니까 결심이 쓴 그냥, 거는 그 한 2, 3일 전인데 예. 그때 있었던 마지막 기 뭐냐면은 한동훈과 면담 무산이에요. 이 회동 무산이 이게 결정타가 된 것 같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계엄이 실패한 이후에 해제된 4일 날 한동훈 한덕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격하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듣고 왔단 말이야 한덕수. 네, 네. 예. 그때 나온 논리가 이거예요. 병력 출동은 나의 의도가 아니었다.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최악의 상황에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원래 시나리오가 작동했고 사실은 그 말을 하러 부른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되고 또 최근에 계엄이 이제 해제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여러 군데 전화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된 내용은 한동훈에 대한 그러니까 트리거가 됐다는 거군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앞에 두 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그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체는 한동훈이
그 타겟이라기보다는 탄핵에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담화는 한동훈 대비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네. 근데, 저는 네. 오늘 담화는 탄핵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런가 탄핵을 봐요. 유도한다. 탄핵을 그렇죠. 유도해서 아, 맞아요. 빨리 탄핵 국면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진 사퇴 국면이 오면 괴롭잖아요. 예를 하야는 들어 안 되고.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친윤의 좌장인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예. 사절단이 돼서 와서 예. 대통령이 도리 없어 자진 사퇴하시오. 음. 그 둘은 사이가 나쁘지 않으니까 네. 한동훈이 와서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친윤들이 와서 설득을 하면 예. 거기서 한동훈 욕을 한참 하다가도 다 알겠는데 이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니 탄핵당하는 것보다는 사퇴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참 난처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탄핵으로 가서 네. 법적인 다툼을 해보겠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거고 몇 달 시간도 좀 벌고. 제가 볼 땐 오늘 이 건드려서 친한계가 확실하게 탄핵으로 가게 만들고 예. 자기가 탄핵 심판에서 살아나면 친한계-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게 살아나와서 기각돼서. 윤석열의 시나리오는 일단 요건 탄핵으로 가고 탄핵 심판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거 그거 충분히 자기가 이길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되돌아오면 한동훈은 그냥 아웃이다. 그러니까 인용돼도 네. 할 수 없고 어차피 자진 사퇴하는 것보다는 그게 다투다가 50%의 가능성이라도 기각 가능성이 있으니 네. 그 법률 전문가로서 그걸 한번 대비하고 음. 자진 사퇴는 끝나는 거잖아요, 아예. 네, 네, 네. 기각되면 그때 이 소위 반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련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 참 어리석은 대통령이다. 근데 이제 네. 탄핵의 결과로 한동훈을 제거한다기보다는 아니 기각되면 기각되기 전에 네. 일단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의 대표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로 그건 사실이에요. 이미 그때 이제 제거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탄핵되는 것보다 빨리 한동훈을 왜냐하면은 그런 상상이 가능한 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확증 편향에 더해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오로지 한동훈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의 탄핵과 시점이 맞물려서 네.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고 저는 조금 또 한 가지 보는 것이 어제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 내용하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의 내용에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들끼리는 뭔가 소통이 되고 있나라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보수의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네. 이렇게 오늘 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이 했어요. 거기서 거의 뭐 사자후를 토하던데. 네. 와,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아, 윤 씨, 맞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많이 힘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좀 용기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와 윤상현 의원은 그냥 막 이게 왜 통치행인데? 이거 어제 계엄 피해자급의 지금 저 이야기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저건 작심 발언이거든요. 네. 작심 발언을 일부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네. 최근에 작심 발언을 하는 거는 저분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응 방향에 대한 네. 자문을 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논리가 일치되잖아요. 예. 그러면 둘이서 그런 조언을 주고받았다고 봐야 돼요. 교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죠. 같은 법률 예.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걸 헌법학자의 다수설을 밀고 가자. 음. 이렇게 어제 윤상현 의원의 질의 속에서도 계속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네, 주장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걸 보면 저 논리로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헌법 네. 탄핵으로 가도록 하고 네. 이건 통치행위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 판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판례와 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해석과 판례를 갖고 붙어보자라고 네. 결심한 거다. 아, 네, 근데 이거 한번 딱-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네. 이 고도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행위 그 재판이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변호인들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인들의 신문부의 주장. 주장이었죠. 이거는 저기 윤상현 의원은 자꾸 이런 거에 어떤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판례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네. 자기들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니, 당시에. 오늘 주장은 다수 헌법학자의 저 주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판례라고는 안 했고 아니 이번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자꾸 이게 무슨 판례로 지금 얘기되는 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네, 네. 그런 판례는 없어요. 존재하지 네. 않습니다. 요거를 한번 듣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정치행위다. 네.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요 얘기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의 주장이었고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판단 결과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대법원의 결론이었어요. 그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이렇게 좀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 자, 이제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저거는 확실히 지금 가짜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엮은 거예요. 지금 지금 통치행위라고 엮어서 이야기한 하는 거예요. 판례와 97년 판례를 그리고 엮어서 이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전두환 일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논리예요. 그리고 사면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저분이 전두환 사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사위, 지금까지 전사위. 전사위 이혼하고 또 뭐 재벌가하고 했더라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쪽 집안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저 논리로 여태까지 버텨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평소에 그대로 저기 답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논리가 나오는 거지 우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자기들끼리의 그 공통된 공유된 어떤 그 논리 체계였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네.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티면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엄 전에 윤석열 판단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병력 출동 뭐 내가 폭동 진압하라고 직접 지시만 안 내렸으면 예. 이렇게 다툴 수 있다고 원래부터 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그걸 그래서 공유하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당권이나 대권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는 그 의지를 저렇게 표출하는 건가? 네, 그건 아니, 우리 그 정호김 제가 의원님이. 소문으로는 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를 이제 주저앉히고 날리고. 원내대표를 갈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일단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지금 어찌 됐든 지금 이건 내란이 아니다. 구국의 결이었다. 내지는 뭐 그 험난한 정의의 길이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극소수이지만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그거를 지금 옹호하는 움직임들이 네네네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로 하는 이제 몰아내고 아웃되고. 제3의 인물을 이제 올리자. 그 후보군 중에 한 사람으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 경선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 외에 이 윤상현 의원은 신윤으로 불려지는데 신윤. 의외로 윤상현 의원이 네. 그 상당히 대통령이나 부인과 가깝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뭐 직접 가까운지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아.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네. 이러한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런 하나의 전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있을 선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도권은 친윤 세력이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상당히 와해시키고 농락시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는 인식을 자꾸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한테 주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은 산업화 세력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김영삼 YS 세력이 같이 그 융합됨으로써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결합된 그 정당이 국민의 힘이어야 되고 지금의 보수의 가치는 헌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마치도 통치행위라 이렇게 네네. 통치행위 두 번만 했다가는 완전히 독재 치하로 그냥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얕은 생각을 그래도 최고의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힘이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 윤상현 의원이 어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언론사, 방송사 뺀 국회랑 선관위만 갔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 구성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주장도 한번 했죠. 네, 이 주장하고 네.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또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했는데 네. 이제 그 선관위를 왜 갔느냐에 대한 이제 자기 변호가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관위가 북한의 테러를 받았다는 해킹을 시도하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데이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다. 진짜 구구절절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보안 관리에서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 그래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 내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국민이 선거 결과 잘 못 믿진 않을 텐데. 근데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고 본인만 못 믿지. 본인은 어떻게 됐어? 부정선거에 의하여 당선됐구만.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신용환 말단을- 파일이라고 네. 신용환 서원대 그 석좌 교수가 공개한 파일에 나오는 대목인데 네. 이 이야기는 대선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거기에 그 중국이 그 선관위에 개입하는데 그 통로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부원장이죠. 그렇게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걸 그러니까 폭로를 중국이 했단 배후에 말이에요. 있고 양정철 등을 통해서 선관위 결과를 어떻게 한다.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선거 개입설이 문건에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이. 이 극우 유튜버가 하는 말들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게 선관위의 이 선거 조작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 해킹에 관한 문제는 말입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다 해킹에 뚫려가지고 농협이 마비되고 전산 마비되고 우리 다 봤던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중에서 SK만 빼놓고는 다 떨렸어요. 그것도 이미 저기 뭐 한때 무방비 상태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국가의 보안 체계라면은 경제도 중요하고 금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건데 유독 선관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의 그 저기 이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는 여러 차례 부정선거 그 소지가 없다 그러면서 선관위원 중에 국민의힘 쪽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 주장입니다. 그분이 저기 이 선거 데이터 훼손 가능성은 없다고 해가지고 네. 자기 그 보낸 국민의힘에 와서 설명까지 했어요. 아니 그런데도 검찰에 계속 의해서 이러더라고요. 네. 무혐의 된 거잖아요. 이 사안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뭐냐면은 올해 1월인가요? 예. 그때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저 선관위를 급습한 적이 있어요. 사이버 보안 문제로. 그 언론에 크게 났다고. 그래서 북한의 해킹에도 선관위 대책 없다는 걸 의도적으로 언론에 막 맞아요. 띄웠어요. 네,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취약한 거를 조용조용히 해가지고 협조적으로 그걸 하는 것이지
그렇게 국정원이 이 선관위 무방비 상태라는 걸 언론에 다 냅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의 다 사이버 내는 보안을 거거든? 더 강화를 하면 될 일이지 거길 털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 자체 시작 자체가 예. 황당무계한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오늘 오전에 있었고 그 전후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네. 또 기자회견 혹은 뭐 총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이제 거기도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네, 9시 반에 먼저 이제 한동훈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예. 아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알고 선수를 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동시에 9시 반에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국민 담화가 중계가 좀 밀렸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거기서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고 오늘 다 들어가서 투표를 해달라.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 표결이 있을 때 네, 표결할 네. 토요일 날 투표를 해달라. 그런데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탄핵이란 말을 안 했었나요?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 지금까지. 네, 탄핵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았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예. 탄핵이 직무정지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완결된 명시적으로. 문장으로. 네,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있었고. 생각보다 엄청 길었잖아요. 아마 네. 녹화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담화가 끝나자마자 의원총회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갑니다. 원래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네.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 윤석열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하고 제명 출당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가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담화 예상을 전혀 못했다. 이것은 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담화였다. 나는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을 자백하는 수준이었다. 네, 자백하는 취지의 담화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론으로 찬성을 해야 한다 탄핵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친윤 의원들이 반발을 했어요. 네. 직접 마이크를 줬고 이철규 의원이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네.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가 지금 그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를 이제 뽑는 거죠. 네, 두 사람이 권성동이냐 네. 김태호냐. 지금은 뭐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이제 원래 해법과 관련한 그 누가 더 되는 게 이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냐의 논쟁이 네네.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이었잖아요. 네.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늘 대통령 담화로. 아. 저는 누가 되든 이제 그건 해법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비상계엄의 수습책을 대통령과 합의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당론으로 찬성을 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면 그런데 이미 14일 날 탄핵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는 이미 거는 대여섯 명이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네. 두세 명만 오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주장을 하셨고 예. 그동안 대통령이 조기에 사퇴할 것이 그게 더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해서 탄핵 찬성을 유보했던 의원들이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담화에서 내가 조기 사퇴할 텐데 네. 그 시점은 나한테 맡겨주라 그랬으면 또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순간 이제 조기 사퇴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14일 날 탄핵에 참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대통령의 담화는 자기 방어용 논리를 쫙 깔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는 조기 사퇴를 거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해 주라. 할 놈은 하고 네. 안 할 놈은 하지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도 대통령을 설득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네네. 자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 발언했었던 현안지 뭐 요 상황에서도 근데 굉장히 많은 국무위원들이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의원들이 굉장히 혼을 내기도 하고 뭐 손들어라 뭐 이런 등등등 뭐 질문도 많이 좀 했었는데 어제 그 현안 질의하는 그 장면들 좀 우리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송미령 그 농식품부 장관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는 이걸 얘기하는 게 자기 의무인 것 같아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겠다라고 이제 이소영 의원 질의에 답을 하는데 12.3 바로 그날 당일 네, 그날 국무회의. 당일에 어떻게 소집이 됐고 네. 이 회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근데 문건에 보면 국무회의 문건에 보면 딱 5분 진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딱 두 글자 들었습니다. 계엄. 그 자리에는 대통령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하면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첫 마디만 기억납니다.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국무회의 원래 이제 계엄을 하든 당연히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네. 예, 이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거의 국무위원들에게 그러니까 장관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한 2, 3분 사이에 바로 그냥 통보만 해줬다. 요 정도 느낌인 거죠? 통보를 하고 사라졌는데 이게 예. 회의가 끝난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건 안 되지 않아?라고 말하는 와중에 네. 이제 이미 선포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그 반대한 사람 손들어라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손들었는데 그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음. 우리는 그때 반대를 했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은데 속보 하나가 좀 있어서 요건 네네. 좀 전해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조국 혁신당 대표 네. 조국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네네. 징역 2년이 확정이 네. 됐고 아. 의원직 상실이 네. 됐습니다. 네, 그 속보로 네. 예, 뭐 예정된 속보긴 합니다만 예, 여튼 네, 속보로 지금 들어왔으니까요. 그거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시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도 그냥 흠결이 있었다라고 네. 이야기했어요.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뭐 국무회의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사실 뭐 이전부터 여러 장관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뭐 확인할 수 있었었고 실제로 그 관련 뭐 문건도 회의록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건 저희가 좀 뉴스를 통해 접하긴 했었죠. 네, 네, 이렇게 되면 계엄의 정당성이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아마 요거를 더 절차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 자꾸 그 국무회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80년 5.17에 이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될 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연세대 김동길 교수 누나 김목길 그 문교부 장관이 네,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후에 보복당해가지고 문교부 장관에서 쫓겨납니다. 그 당시에 그 무도한 시기에도 의견 개진은 됐던 거예요. 제대로.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무지막지한 이제 저기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있었고 5.18에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안 거친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전달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박정희 전두환도 안 했던 짓입니다. 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그때 그 계엄 확대할 때 계엄령 선포할 때의 문건을 보면 그 국무위원들 네. 이 부서를 해요. 본인이 사인을 해. 네, 서명한다는 거죠. 서명을 해요. 네, 쭉 그걸 부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심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는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국무회의가 의결하는 건 아니지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건 심의했다고 하는 부서를 하거든요. 네. 그게 없다는 건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거고 어제 한덕수 총리 증언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네, 자기가 사실은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국무위원들을 모은 거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해서 국무위원을 소집을 자기가 했고 대통령한테 건의하려고 했는데 와서 자기 얘기만 하고 가버렸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지금 어제 얘기가. 그래서 그걸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무위원 간담회라고 그래요 지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분위기에 대해서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자기 지인과 그 대화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는데 오히려 국무위원들은 11명이 소집이 되면 이게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의 형식을 취하고 그냥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지금 소집을 지금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절차적 흠결을 얘기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왜 공동 책임으로 뭐 국정 운영한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갖고 담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제 국회에서는 자기는 잘 내용을 몰랐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네. 국무총리 어디 한두 번 해봤어요? 2번 해본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처음 아닌가요? 또 네. 있었나요? 국무위원도 했고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적어도 몸으로 말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말리려고 했었어요. 이런 것이 과연 국무총리로서의 자세이냐. 물론 이분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심의만 하는 기구인데 거기서 뭐 허수아비처럼 있었다는 이유로 뭐 공동 정범이다 해가지고 공범 취급을 법적으로 당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네. 정치적 도의적으로 이분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무위원 중에 또 송미령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처음에 제가 지금 이거 그 워딩을 정확히 기억은 못했는데 계엄이 뭔지도 몰랐어. 어떻게 계엄을 몰라요? 이분이 무슨 MZ 세대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그 계엄이라는 것을 정말 몰랐다면 네.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라고 앉아 있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 저도 실망한 게 국무위원 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 비상 계엄에 동원되었던 장군들, 사령관들 전원이 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자기가 처벌받지 않기 위한 발언만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태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기에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대소는 하나도 없고 네. 전부 난파선에서 뛰어내리는 이 쥐 아무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모를 얘기 중에 하나 나는 그때 몰랐어요. 나는 그때 안 했어요.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전부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장군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참 충격적인 거네. 그래서 네. 그 한 사람이 있었죠. 왜 검찰 누구였지? 그 아. 이름 두자 유혁. 유혁. 네.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당당하게 지금 말할 입장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서슬퍼런 군사 정권 치하도 아닌데 네. 나는 반대합니다. 옷 벗겠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완전 국무회의가 늘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다. 그러니까 아마 쥐 잡듯 했나 봐요. 네, 네, 네. 그랬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국무위원 정도의 위치라면 지금 이제 그 다른 것보다 자기 자식 보기에 참 민망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어떻게 가서 들어 높던지 몸으로라도 막든가 어떤 직언을 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국가관이 좀 제대로 된 충신이 한 명이 없습니까 그래. 아니 최상목 이게- 조태열은 반대했대잖아요. 네. 아니 그 정도 반대 갖고 됩니까 지금 누구보다 이게 지금 국가 경제 치명타라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최상목 아닙니까? 네. 맨날 환율 관리하고 맨날 주가 관리하면서 살얼음판 가고 있다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최상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국으로 갈 수가 있는 네. 걸 아는 사람 아닙니까?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어제 뭐 고개들을 많이 숙이긴 했는데 그 잠시 저 하나 좀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뭐 속보라고 전해드렸던 그 조국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 징역 2년 확정 판결은 기사가 있었다가 지금 삭제된 걸로 봐서는 좀 오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 판결 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2시 아니요? 아니요. 2시는 아닌데요. 45분 네, 아마 정도에 순차적으로 아마- 네, 확정됐다고 하고 나오는데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기사가 좀 왔다 갔다 아. 하고 있는데 여튼 뭐 아직 제대로 된 기사가 아 최강욱 확정이에요. 네, 80만 네. 원. 오전에 선고가 나긴 납니다. 네, 최강욱은 최강욱 어떻게 전 돼요? 의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벌금 80만 원 확정이 났고요. 확실하게 아직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확정이 되면 2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네, 지금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뭐 거보다? 속도전을 할 필요는 없기 네. 때문에 이거 자체는 조국 대표가 오늘 1시 반에 이 선고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갖겠다고 미리 공지를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바로 구속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제 기자들과 입장을 밝혀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다 포함해가지고 일단 2부에 상황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2월 3일 당시 상황들, 특히 이제 국무위원들의 그 비겁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 주셨고, 특히 국무위원들이 어제 뭐 손들어 봐라, 뭐 어떤 사람들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어제 몇 번 좀 보이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그럼 국무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 정도 뭐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 했다는 걸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막지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처벌은 안 그건 되고. 도의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 우리가 네. 비난할 수 있죠. 왜 당신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냐?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타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법적 처벌 대상이 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다만 저는 한덕수 총리 정도는 이런 상황을 미리 몰랐을까 하는 의심이 네. 있어요. 민주당이 그는 집단적 의심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미리 불러서 얘기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핵심들 이것저것 대비하려고 한덕수 총리는 뭐 계엄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계엄 선포를 준비 중이라는 정도의 정보를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알았을 가능성은 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덕수 총리 문제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 네. 저 말은 수사 대상이긴 하다. 근데 다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왜 탄핵을 바로 결정하지 않냐면 의심이 너무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정황들이 자꾸 소속 제보가 되는데 아이고 좀 총리까지 권한대행할 총리까지 탄핵시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네. 국가의 안정과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논리적으로는 그 수사의 대상인 게 맞는데 저번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반반으로 최고위원이 나눠져서 네. 아직 결정하지 않고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네. 아마 저렇게 되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네. 한덕수 총리는 만약에 구체적인 계엄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면 그때 탄핵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네. 제가 한덕수 총리를 지금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런 혼란 상황일수록 법치에 근거해서 움직여주는 것이 맞아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뭐 시민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심의를 하는 수장이지 무슨 의결을 했다거나 또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니 말씀드린 지금 것처럼 이게 네, 네. 처벌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계엄의 기본 절차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네.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하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네. 그 법적인 책임이 왜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 그 일단은 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12월 4일날 그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이때 또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그 우리가 무슨 뭐 도덕적 비난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이 결과에 분명히 어떤 책임지는 자세로 그때라도 대통령한테 시국 수습을 위한 뭐 의미 있는 건의를 했다거나 그 책임이란 말씀은 정치적 혹은 법적? 아니 법적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분명히 이렇게 한덕수 그 총리도? 절차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뭐야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네. 국무회의 정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게 어제 한덕수 총리의 네, 그 절차적 흥결이 있었다. 답변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 이 계엄의 적법성이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계엄이 그렇게 그냥 대충 해버리고 절차도 안 거치고 대통령이 그냥 담화로 질러버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이거 저 국무회의 이거 심의 절차도 제대로 안 됐고 자기를 거쳐서 이렇게 건의하도록 된 이 절차도 안 됐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아니 뭐 알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얼마나 한가한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말씀 맞는데요. 네. 아마 과거의 판례라는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5.17도 얘기하고 뭐 얘기했는데 그 판례에 의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그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법의 해석을 받아보는 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고발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단정해서 결론 내리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법원 말씀 판단을 받아야 드리는 되겠습니다. 거죠. 여튼 법적 책임 묻긴 조금 어려울 거란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네. 탄핵을 검토하다가 대통령 탄핵은 명백하니까 하고 네. 총리는 아까 말했지만 정치적 판단으로는 국가의 안정성을 고려하자.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대상인 것이 드러나면 네. 그때 가서 탄핵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제 그래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중요한 건데
어제 국무회의 장소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겁니다. 이건 경찰도 혐의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국무회의 절차의 그 위법성 이걸 지금 이미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대통령실에서 거부해 버렸잖아요. 늦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이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였다. 합법적으로 했다.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것도 맞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네. 대통령이 1차 계엄 실패하고 2차 시도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혹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정황이라고 볼 만한 것들이 실제로 어제 좀 있었죠. 네, 지난 4일 저녁에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다. 이걸 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당시에 모였던 당사자들이 모임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누구누구 모였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있었다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관련해서 이제 기관장들이고 그리고 법률 문제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수석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네. 이분들 이제 얘기할 때는 저녁 자리다. 그냥 대부분 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숨만 쉬었고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모였는가? 아니 그 부분도 그래요. 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그때 분명히 옆자리에 참모들이 있었어요. 네. 문제는 이 포고령은 대통령이 수정한 겁니다. 처음에 국방부에다가 뭐 예컨대 전공의 복귀하라 이런 건 아무래도 용산 냄새가 나요. 이걸 어떻게 국방부에서 이런 걸 넣습니까? 네.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한 참모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용산에도 법조인들이 있고 네. 또 저기 이게 만약에 계엄이 그 진행이 되더라도 계엄사에 합수부가 있고 법률팀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비 음모를 했을 걸로 나는 봐요. 이미 네. 준비된 템이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진실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뭐 술을 먹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태 수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엄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또 이것의 어떤 그 법적인 성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의 어떤 이 태풍이 내란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따위 얘기. 그 다음에 저기 대통령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떻게 되느냐. 네. 변호사는 누가 쓸 거냐. 어, 이런 게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 네, 후위를 지금 계속 대비해야 굉장히 된다. 많은 거예요. 의심이 되는 회동이죠, 당연히. 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날. 법률가들이 모였다는 걸 보고 2차 계엄을 선포한 준비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 조금 저 정황이라는 게 네. 하나 더 있잖아요. 군인들이 모였어야지. 요거는 이제 계엄 당일인데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또 안가가 바빴습니다, 요새. 네. 그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이 따로 불렀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엄군이 장악할 대상과 기간, 인물들이 적힌 A4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전달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이 있었다. 네. 이게 지금 수사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그것도 거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참담한 여러 네. 가지 참담한 장면이 네, 있었지만 대충격받은 장면이 계엄 당일 TV를 보고 계엄 선포를 알았다라고 이제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근데 이 지금 뭐 수방사 등등등 군인들이 쫙 국방위에 모여가지고 이런 장면을 연출했어요. 계엄 당일 TV 보고 안 사람 했더니 손 손을 들어보세요. 우수수 듭니다. 이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50명의 지휘관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중에서 TV 보고 비상계엄을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도 계엄사령관은 TV 보고 알았습니까? 예. 저기 모임별들이 한 60, 70개 이상은 될 것 같은데 2개, 3개짜리들도 뭐 있으니까. 100개. 다 거짓말. 별 숫자로 따지면 100개가 아, 그런가요? 핵심들이 TV 보고 갔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처음부터 TV 보고 갔다 해서 내가 막 웃었어요. 이게 왜냐면 네. 저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위 이웅평 데이라고 북한에서 네네네. 비행기 네. 몰고 왔는데 제가 그때 군에 있었는데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빨간 추리닝 입고 빨래 널고 있었거든. 내가 그동안 밀린 빨래 널고 있는데 갑자기 웽 하더니 이건 실제 상황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군장 싸갖고 네네네. 빨리 전투 지역으로 빨리 진지로 투입되라. 그때부터 실제 상황이다. 전쟁 났다는 거잖아요. 아유 손발이 떨리는데 군장을 싸는데
안 들어가.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서요 손이. 예, 그리고 이제 총도 막 이렇게 맨 놈 저렇게 맨 놈 철모 안 쓰고 나온 놈 뭐. 당황하니까. 근데 다 모이는데 예. 45분 걸렸거든. 예. 원래 5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훈련이 덜 된 부대구만. 일요일 날 축구하다가 들어가고 그게 되냐고 더운 어디 날은. 당나라 군대 다녀오셔가지고. 눈에 아니, 그래서 최고의 정예 부대였어요. 우리 핵심 부대가.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딱 보면 예. 계엄령 발표한 지 몇 분도 안 돼서 선관위에 군인들이 딱 들어가잖아요. 예. 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이거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이미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부대는. 뭐 그거는 맞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TV 보고 알아? 그러니까 TV 보고 알고 알아서 출동 지시해서 한두 시간 안에 국회 도착한다? 네. 아이고 이건 이런 거짓말. 그리고 이런 거죠. TV 보고 나서 계엄령이네. 그럼 빨리 출동해야지. 이런 데가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 아니, 제가 이건 말도 안 말씀을 되는 드릴게요. 소리고 내가 네. 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네. 조지호 저 사람이 경찰청장. 방첩사령관이 네. 국회를 봉쇄하라고 해서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저 경찰은 네. 군인의 최고 사령관이 전화해도 웃기고 자빠졌는데 자기 상관이 지시해야 돼. 예? 아, 명령 체계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왜 저 국회를 봉쇄했어요? 처음에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전화 와서 거기 봉쇄해라 그래서 봉쇄. 내가 듣다가 저런 소리는 뭔 소리? 다 거짓말들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내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국정조사에 저 사람들을 다 모아놔야 서로 위증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눈앞에서 근데 이게 그냥 구속이 되고 나면 그- 이제 안 나와. 그 나와서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네. 빨리 저 관련된 피의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떠들게 하면 서로 살려고 증언하는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요. 자, 지금 이미 입을 다 맞췄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입을 다 맞춰. 그거는 곽종근 사령관이 입을 맞췄다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백했어요. 네. 저 국방위에서. 네. 그래서 검찰에 가서 그 대통령 전화를 진술 안 한 것은 입을 맞췄기 때문에 안 했다 이제 그랬어요. 하나하나 불꽃이 아. 이제. 그런데 이게 탄핵이 되면 이제 양심 선언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아직까지 총사령관이 대통령이라서 저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뭐냐 그 계엄에 관해서는 특전사 항공단이 그 출동되게 한 게 오후 7시입니다. 계엄 저기 선포되기 4시간 전이에요. 그다음에 이 임무 할당은 그 전날 이미 있었고 그때 12월 2일 날 저 특전사 교육단에 모든 여단장들이 다 모여 특전사령관한테 여기서 지침을 다 받았어요. 네. 예. 미리 얘기해야 돼요. 미리 얘기해. 그리고 그날 저기 뭐냐 헬기가 좀 늦게 와가지고 차질은 빚었지만 공중에서 상공수가 되돌아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튿날 7공수하고 13공수가 또 투입됩니다. 이튿날이요? 예. 계엄 선포 다음 날. 그러니까 4일 날 네. 밤에. 네. 그러니까 1공수, 3공수, 5공수 이런 데는 서울 근교라고 서울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 부대가 먼저 온 거예요. 다 그 동시 다음에 출동을 이미 했는데. 저기 헬기가 대기돼 가지고 충북 증평에 있는 13공수하고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7공수가 그걸 따라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평정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 MBC도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다 깔리는 계획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12월 1일 저기 뭐야 계엄 선포 이틀 전에 곽중근 사령관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알고. 단지 D-Day, H아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 다 알고 네. 준비했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세 분이 계시니까 요거는 좀 세 분께 좀 여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북한이 그동안 이제 별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파쇼 정권 얘기를 하면서 조선중앙통신이 윤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들이댔다. 한국 땅을 아비규환 만들어놨다. 요걸 이제 소상히 보도를 좀 한 것 같은데 한 일주일 가까이 안 하다가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원래 이 저기 내란에 의한 폭동이 아니라 원래 시나리오는 국지전에 의한 외환의 시나리오였어요. 오, 그게 원래 얘기 있었죠. 북한을 원래 동원하려고 시나리오입니다. 했다. 지난 9월에 연평도에서 대규모 자주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고 10월에는 무인기가 평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9월, 10월이 굉장히 그 안보에 있어서 우리가 취약 시기였습니다. 이때 북한이 반응하더라도 하등에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초에 북한 특수부대가 러시아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좀 미묘하게 돌아가다가 어떤 그 급기야는 11월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론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건 유엔사 때문에 그랬어요. 유엔사 정전식 교정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넘어가면서 방향이 수정된 게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들어와서 3월에 한미연합훈련 때도 별 반응이 없었고 네. 한 번도 예년에 있을 법한 그 도발적인 어떤 그 행태가 예상될 때 안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향해서 뭐 대선 때 저 ICBM을 쏜 거 빼고는 네. 별다른 동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GPS 교란했다 오물풍선 내보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그 강도가 낮은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 북한이 러시아에 정신이 뺏겨 있다가 그러다가 저기 이 지금 계엄 사태가 나고 하니까 이것도 느지막하게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많이 뉴스거리가 되거든. 자기들 관점에선 재밌거든. 내가 이래가지고 나온 내린 거예요. 결론은 예. 과거에 비해서 암약하는 간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 남쪽 실시간 상황을 잘 속보 몰라. 전달이 안 됐던 에이, 거야? 아, 설마. 유튜브로 다 보면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닙니까? 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네. 옛날 휴민트들이 예. 알잖아. 저기 저 단동 일대에서 네. 남북의 이중 간첩들이 서로 정보 교환하잖아. 예. 거의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그랬어요, 걔들. 근데 내가 보면 북한이 대남 정보가 확실히 늦어. 저는 아니 그렇게 내가 그쪽 전문가잖아. 또. 아, 그건 맞죠. 북한 한두 번 갔다 왔어. 어머 근데 전문 북한 사람이에요? 전문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가서 걔들하고 술 많이 아니 먹었잖아. 그걸 어떻게 아시냐고 이중간첩을 뭐. 아니 나도 다 알지 할 거 알지. 내가 일동이를 몇 번 했는데. 그리고 어. 그때도 저 김영환 씨 그 구출할 때도 그렇고 뭐 다 관여했어요. 그런데 제 예. 얘기는 뭐냐면 늦다. 북한의 대남 정보력이 현저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되게 깊숙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었어. 예. 근데 내가 보면 확실히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가 오판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많이 있는 거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라인들이 있고 휴민트가 있으면 우발적인 사건들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북한이 아주 고도의 정치 전략을 가지고 늦게 대응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냥 좀 정보가 늦을 뿐이다. 아깝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제 대한민국 내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요. 네. 굉장히 그 예의주시해요. 그리고 나오는 그 메시지도 상당히 전략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 나온다는 게 파쇼 독재의 총칼이라 그랬잖아요. 네. 지들이 그런 거 말할 지금 상황은 아니죠. 독재라는 말을 자기네들이 쓰면은 그 얼마나 쓰면서도 민망하다라는 생각은 했을 것 같고요. 네. 김 의원님 말씀 맞다나 미국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 체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안정성을 어떤 식으로든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 미국이 왜 화를 냈나? 이거는 아마 이제 주한 미군의 존재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미국 조야의 의견을 이렇게 좀 수렴을 해보면은 여기 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런 일을 벌여갖고 미국 시민이 뭐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첩 얘기하셨잖아요. 네. 간첩이 이념으로 무장돼서 암약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럼 뭘로 무장돼 있냐? 돈? 제가 볼 땐 돈이에요. 월급 받고. 네. 아니에요. 간첩이라는 그러니까 용어는 어디서 아니에요. 돈을 주느냐에 네. 따라서 네.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에 붙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좀 거죠. 생계가 어려울 거야. 저 윗동네 사실인데 상설 계엄 상황이잖아요, 그죠? 뭐 군인들에 의해서 늘. 근데 어쨌든 지금은 북한보다 미국이 더 긴장한 거죠 이번 사건은.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의 부대 병력 이동은 반드시 미국과 공유하게 돼 있잖아요. 합리화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공유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느끼는 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면 이게 네. 북으로 갈지 뭐 이번에 다행히 뭐 남쪽끼리 했다고 쳐도 네.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북한하고 국제전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본 반응 중에 국무부 대변인 그다음에 안보보좌관이 네, 백악관 방송국에 나와서 가장- 저 워딩은 가장 강력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네. 빨리 해결해라는 소리는 빨리 산시키라는 소리예요. 네네. 그래서 나는 아니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지? 미국의 고위 관료가? 그러니까 우리 동맹국인 한국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뭐 자기들은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좀 걱정되면 우려하고 있다 정도만 얘기했지. 네. 그 이상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번에 되게 단단히 화가 났구나. 근데 어제 보도에 보면 조태열 장관이 미 대사가 전화한 걸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라인까지 끊었잖아. 네. 아 그런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니 그 윤통이 그동안 뭐 중국이랑은 척을 져도 미국이랑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낸다고 그래서 얘기를 제가 보면서 해왔는데. 이게 완전히 아까 예. 이제 심리 상태 이런 얘기 하셨지만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었던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는 국제적인 인식도 같은 것 같아요. 네. 야, 끝내주세요. 다음 네네네. 다음 일정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프로방송인 저희가 바쁘십니다. 네 김용남 의장 그리고 장윤선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예, 장윤선 기자와 함께 정치용장 갈 예정이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속보를 좀 빨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먼저 좀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